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어떤 소설보다 더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북한 군총정치국 산하 전파차단국 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고위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한 방송을 듣는 주민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체제에 충실한 감시자였고 북한 정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집 장독대 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가 몰래 남한 방송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타인을 감시하고 처벌해온 그 사람의 가족이 말이죠. 그날 밤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나라를 믿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그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매 체제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 어떤 극적인 순간들이 펼쳐졌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평양 출신은 아니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당 간부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군총정치국 산하 전파차단국이라는 특수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제 직책은 남조선 불법 방송 단속 책임 지도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한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듣는 주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 일이었죠. 우리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전파를 추적했고 정보원들의 제보를 받았으며 불시 단속을 통해 가정집을 수색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좀먹는 불순 세력을 막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직접 적발한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넘었고 그중 몇몇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은희와 아들 민상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은희는 교원이었고 민상은 당시 13살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체제가 원하는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희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방문을 잠그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밤에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민상이었습니다. 민상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이었죠. 처음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양 부족입니다. 성장통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라는 애매한 말만 반복했죠. 우리가 간부 가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의사도 함부로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특정 질병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약한 유전자를 의미했고 그것은 곧 성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뇌전증 같은 병은 더욱 그랬죠. 그래서 의사들도 환자 가족들도 모두 그 병명을 입에 담기를 꺼렸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준 것은 비타민이라고 쓰여 있는 알약 몇 개뿐이었고 그마저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민상의 발작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 밤에는 혀를 깨물어서 입 안이 튀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상을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강인함만을 추구해온 제가,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당의 간부이면 뭐하나, 내 아들 하나 고치지 못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장독대 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희가 천천히 그것을 꺼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제 소형 라디오였습니다. 이게 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남쪽 방송에서 말하더라고요. 민상이 병은 치료할 수 있다고, 약이 있다고,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평생 추적하고 색출하고 처벌해온 바로 그 범죄 행위를 제 아내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약 직장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면 은희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고 저와 민상도 연좌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정말이요? 민상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제 입에서 나온 첫 질문은 체제에 대한 분노도 아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희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들어봐요. 여보, 그날 밤 우리는 장독대 뒤에 앉아서 나만 방송을 들었습니다. 의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뇌전증은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지만 현대으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로 70% 이상의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수술로 완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 순간 평생 쌓아온 신념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충성해온 체제는 제 아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색출해온 사람들은 어쩌면 살고 싶어서, 가족을 살리고 싶어서 그 방송을 듣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여보, 당신은 이 나라를 믿지만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졌어요. 은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이 체제를, 이 현실을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근해서는 여전히 단속 업무를 수행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나만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민상의 병에 대해 공부했고 치료법에 대해 메모했고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국한에 갇혀 있었고 민상은 매일 밤 발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위부 차량을 처음 본 건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섰을 때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직장에 시작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 가족을 제보한 걸까? 혹시 라디오 전파가 탐지된 걸까? 그날 오후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 책임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무, 최근에 가정에 문제가 있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무처가 최근 행동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이웃과의 교류도 피하고 있다더구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아질 것입니다. 책임 비서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가정 관리를 철저히 하시오. 동무는 우리 조직의 핵심 간부요. 가정에서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미 우리는 감시 대상이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그 검은색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 안에 남자들이 제가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은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디오 버려요. 지금 당장.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감시받고 있어요.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릴 수 없어요. 이게 없으면 민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믿고 살아요? 목숨이 먼저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완강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우리 이미 의심받고 있잖아요. 라디오를 버려도 안 버려도 그들은 우릴 계속 조사할 거예요. 차라리 나갈 준비를 해요. 나간다고요? 어디로요? 남쪽으로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탈북, 그것은 국한에서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총사령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반역 행위였죠. 더구나 저는 당 간부였고 전파 차단국에서 근무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하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탈주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우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내가 누군데.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은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당 간부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충성스러운 간부여도 이 나라는 우리 민상이를 살려주지 않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상이가 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며 떨리고 눈동자가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상아, 민상아. 은희가 수건을 물에 적셔서 민상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발작이 멈추자 민상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이 옆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선택해야 해요. 여기 남아서 죽을래요? 아니면 떠나서 살래요? 저는 평생 명령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선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했습니다. 떠나요. 우리 가족 살아야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여전히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탈출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전파 차단국에 근무한 덕분에 저는 국경 지역의 경비 실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역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순찰조가 교대하는지, 어느 지점이
상대적으로 허술한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탈북 경로를 아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휴지통에 버린 종이였는데 반쯤 찢어진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 대상자 명단 기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워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 전파차단국 지도원 가족 동향 감시 중. 처리 시기 협의 중.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은 처리 대상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단지 시기를 정하는 문제만 남은 거였죠. 저는 그 문서를 재빨리 옷 속에 숨기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 내내 저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은희에게 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알아요. 그럼 언제 떠나요? 저는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72시간 안에 떠나야 해요. 이번 주말이 마지막 기회예요. 왜 주말이냐고요? 북한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 총화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한 주간의 업무를 평가하고 사상적 태도를 검열하는 시간이죠. 만약 그 자리에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 수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밤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우리가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요.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72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탈북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챙길 수 없었습니다. 큰 짐을 싸면 이웃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고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상한 행동은 곧바로 의심을 살 것이었습니다. 은희와 저는 밤늦게까지 회의했습니다.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민상이는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 결국 우리가 결정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옷은 2벌씩만 겹쳐 입을 수 있도록 얇은 것과 두꺼운 것 하나씩. 음식은 건조, 옥수수 한 봉지, 물은 페트병 2개, 민상의 약은 있는 대로 다 챙기기. 비록 효과가 없는 약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리고 돈. 북한 돈과 중국 위안화 조금. 제가 몇 년간 몰래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상이었습니다. 13살 아이가 며칠 동안 걷고 숨고 도망칠 수 있을까? 거구나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민상아. 금요일 아침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상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오늘 밤에 우리 어디 갈 건데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지? 어디 가는데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아빠 말만 믿어. 민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자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낮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날 밤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후 4시 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 거짓말을 했죠. 동료들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범적인 간부였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희와 민상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옷 위에 또 다른 옷을 겹쳐 입고 있었고 작은 돛다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요. 하지만 문을 열려던 순간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17층이라고 했나? 맞아. 1702호. 우리 집이었습니다. 보이부가 온 겁니다. 은희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그들과 마주칠 것이고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17층 아파트의 베란다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그럼 끝입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 계시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은희는 민상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 동무. 그리고 잠시 침묵. 문 잠겨 있네.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야. 나중에 다시 오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다시 올 것입니다. 아마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아침에.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면 복도에서 그들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가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이미 다른 층으로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7층에서 1층까지 신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내려갔습니다. 민상은 배 질려 있었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위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상계단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더 빨리 내려갔습니다. 9층, 8층, 7층.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상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은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층, 2층, 1층. 마침내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여전히 검은색 승합차가 있었고 경비원도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우리는 후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문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 옆에 있었고 철조망이 일부 찢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거리로 나온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17층 우리 집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들어간 겁니다. 빨리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경까지는 약 200km. 평소라면 차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우리에게는 차가 없었습니다. 기차도 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기 때문이죠. 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도시 외곽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우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민상은 지쳐서 비틀거렸지만 저는 아이를 업고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 4시쯤 우리는 폐허가 된 농장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은희는 건조 옥수수를 물에 불려서 민상에게 먹였습니다. 저는 밖을 살피며 경계를 섰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 확신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마을 버스를 탈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검문소가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어느 농민의 트랙터 짐칸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트랙터는 북쪽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 위에서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민상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약도 떨어졌고 음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은희는 자기 몫을 민상에게 주며 나는 안 배고파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셋째 날 밤 우리는 드디어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멀리 중국 쪽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과 우리 사이에는 철조망이 있었고 감시 초소가 있었고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이 구역의 순찰 교대 시간은 밤 11시. 그 시간에 약 15분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45분. 우리는 철조망 근처 숲속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민상과 은희를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전파차 당국에서 저와 함께 근무했던 리 지도원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국경 지역으로 전출되었고 저는 그 후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왜 여기에? 리 지도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못 살겠네. 나도 데려가 주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도 가족이 있네. 아내가 아프네. 약이 없어. 여기선 다 죽는다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의 희생자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는 것을. 함께 갑시다. 우리는 4시 되었습니다. 밤 11시 정각 순찰조가 교대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리 지도원이 철조망을 들어 올렸습니다. 빨리. 우리는 철조망 아래로 기어갔습니다. 민상이 먼저, 은희가 다음, 제가 마지막. 철조망을 통과한 순간 강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강물은 일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아서 위험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얼어붙은 물속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건너 리 지도원이 먼저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씩 인도했습니다. 저는 민상을 안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은희가 뒤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조심조심 얼음판 위를 걸으며 강을 건넜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민상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민상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민상의 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경련하며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붙잡았지만 민상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거기 멈춰.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발각된 겁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타타탕. 총알이 물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며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민상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엎드려. 리 지도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상은 여전히 발작 중이었고 몸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저는 민상을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상의 머리를 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은희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리 지도원도 함께였습니다.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과 물속에 숨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강폭은 약 50m. 우리는 반쯤 헤엄치고 반쯤 기어서 건넜습니다. 민상은 제 품 안에서 차가운 물과 발작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속삭였습니다. 민상아, 살아라. 제발 살아라. 제 눈물이 강물과 섞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10분 혹은 20분. 제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반대편 강둑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민상을 들쳐 업고 강둑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은희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리 지도원도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온몸이 젖어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상은 의식 흐릿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안고 체온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가야 해. 더 가야 해.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넌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중국 쪽으로 넘어와서도 탈북자를 추적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민상도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여기 들어가세. 리 지도원이 폐허가 된 창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민상을 내려놓고 아이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옷을 벗겨야 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젖은 옷을 벗기고 서로의 체온으로 민상을 감쌌습니다. 저와 은희는 민상을 사이에 두고 꽉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햇빛이 창고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민상이 제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민상아. 저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상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은희가 울면서 민상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리 지도원이 밖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마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우리는 창고를 나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조선 쪽 마을이었습니다.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북쪽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녀는 우리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민상은 여전히 약했지만 음식을 조금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숨겨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브로커였습니다. 탈북자들을 한국 대사관까지 안내해주는 사람이었죠. 준비되면 떠나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요즘 단속이 심합니다. 우리는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우리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잘 사세요. 그게 나한테 주는 보답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도시를 거쳤습니다.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밤에만 이동하며 우리는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은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상은 멍하니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리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살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사관에서 우리는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신원 확인을 받고 건강 검진을 받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상이었습니다. 대사관 의료진이 민상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확정했습니다. 뇌전증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가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민상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요. 민상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야.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 공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표현, 사회 제도, 경제 시스템, 문화, 법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정보의 자유였습니다.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도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고, 방송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제대로 봤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상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마치고 우리는 정착지로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민상은 즉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민상을 진찰하고 검사했습니다. MRI, CT, 뇌파 검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첨단 장비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단이 나왔습니다. 측두엽 뇌전증입니다.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민상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희는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저 울었습니다. 민상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민상아, 이제 괜찮아. 민상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도 있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발작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작하던 것이 석 달에 한 번으로, 반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자 발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민상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육 방식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민상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민상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반에서 수학 시험 1등 했어요. 저는 민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아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이 순간은 없었을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러 직업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북한어 프로그램 제작팀이었습니다. 제 경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전파차 단국에서 근무했던 경험, 북한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접 탈북한 경험까지 모든 게 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PD가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방송을 만드는 일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방송을 차단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방송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방송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서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 북한에서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체제를 믿었고 충성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아플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매주 방송을 통해 저는 이야기합니다. 의료 정보, 인권 정보, 세계 뉴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듣고 목숨을 걸고 탈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듣고 조금씩 변화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듣고 희망을 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목소리,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은희는 지금 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희망과 용기를. 리 지도원은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우리를 초대해서 밥을 먹입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상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키가
훌쩍 컸고 건강해졌습니다. 3년 전 마지막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더 이상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병원 로비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뻤습니다. 민상은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 나중에 나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요. 무료로. 저는 민상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아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한강 공원에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민상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은희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 강물이 저 북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과 만날까요? 그 얼어붙은 강을 건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민상이 제 품 안에서 떨리던 그 순간, 여보, 뭐 생각해요? 은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어요. 강을 건너던 날, 은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죠. 우린 살았으니까요. 민상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경치 보고 있었어. 민상은 자전거에서 내려 우리 옆에 섰습니다. 우리 셋은 나란히 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요. 뭐가? 살려줘서요.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 줘서요. 저는 민상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상아, 아빠가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어. 너무 늦게 결심했어. 민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늦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 살아 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민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은희도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라디오 방송국에 출근합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청취자들의 피드백이 옵니다. 북한 내부에서 몰래 보낸 편지들, 제3국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방송을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지난주에는 특별한 방송을 했습니다. 의료 특집이었습니다. 뇌전증에 대한 방송이었죠. 저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뇌전증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약도 없고 방법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제 아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민상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민상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상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3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뇌전증을 앓았고 북한에서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치료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와 민상은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상이 물었습니다. 아빠, 내 말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지. 내 말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야. 그럼 좋겠.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였습니다. 아빠, 우리 저녁 뭐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치킨. 저는 웃었습니다. 민상은 치킨을 좋아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음식이죠. 우리는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치킨을 주문하고 콜라를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 이야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런 평범한 순간 아들과 함께 치킨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구나. 북한에서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매일이 두려움이었고 감시였고 거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방송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민상이가 훌륭하게 해냈어요. 은희는 민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너머 저 북쪽 어딘가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떠나온 사람들, 제가 알던 사람들, 제 고향 사람들. 그들도 언젠가는 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그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방송을 할 것입니다. 계속 말할 것입니다. 계속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어둠 아래서 들리는 한 줄의 빛, 그 작은 목소리가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그 작은 희망이 가족을 살린다는 것을,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어느 날 방송국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중국 경유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PD님께, 저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꼭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PD님의 방송을 듣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D님의 목소리가 저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PD님처럼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PD님의 방송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약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PD님, 당신의 방송이 저를 살렸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남쪽에 가면 PD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사람 올림.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계속하자. 포기하지 말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빛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민상이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은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리 지도원은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빛의 세계에서, 희망의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생존기이자 희망의 기록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기를,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아래서 들린 한 줄의 빛,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